먼저 후원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을 맡은 박민진이고요.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작년부터 MCT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SA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실제로 서비스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쉽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애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eBPF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eBPF 관련해서도 좀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게 있어서 소개 겸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eBPF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eBPF 재단에 새로 취임하신 의장님으로부터 제가 참여한 오픈소스가 샤라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eBPF 재단의 그 뉴스레터나 이런 데서도 샤라웃을 받아서 그냥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 eBPF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기 인프라 분야 전문가분들은 저보다 훨씬 깊이도 깊고 많이 아실 테지만 또 다른 분야 전문가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깊숙이 다루기보다는 eBPF라는 기술이 뭔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말씀드린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애저 생태계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툴을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AI나 이런 서비스들을 웹에서 사용하실 겁니다. 웹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는 버튼을 하나 딸깍 눌렀지만 그 뒤에 수많은 것들이 동작하게 됩니다. 저희는 버튼을 한번 딸깍했지만 그 뒤에는 프론트엔드나 그리고 백엔드나 DB까지 많은 로직들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직들은 요즘 대부분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죠. 쿠버네티스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뭐 넷플릭스나 오픈AI사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대부분 이 서비스들을 쿠버네티스 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서비스들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대다수의 서비스가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스를 잘 살펴봐야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쿠버네티스를 바로 말씀드리면 좋은데 쿠버네티스를 말씀드리려면 컨테이너를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름 그대로 화물 컨테이너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괴를 파는 상인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금을 판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괴를 파는 상인인데 많은 고객들이 금을 사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많은 것들을 전달하려면 컨테이너에 열심히 금괴를 담아서 이렇게 배로 실어서 전달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평소보다 갑자기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다시 컨테이너를 추가로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금괴를 넣어서 또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생각보다 평소보다 사용자들이 고객들이 금을 별로 안 사고 싶다. 금을 생각보다 주문을 많이 안 한다면 이 금괴들, 이 컨테이너를 조금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수요에 맞춰서 좀 주문한 양이 많으면 이 컨테이너, 금괴를 담은 컨테이너를 더 추가해주고 또 많이 주문하지 않는다면 이 금괴를 담은 컨테이너를 빼주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현대 서비스들은 대부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이 컨테이너에 담겨서 운영이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사용자가 쓸 수 있게 하게 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평소보다 수요가 많으면 아까 금괴를 컨테이너에 담아줬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또 컨테이너에 담은 다음 이렇게 마련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평소보다 수요가 적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컨테이너들이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수요에 맞춰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담긴 컨테이너를 늘리거나
쉽게 줄이거나 해서 응답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대부분 서비스들은 이 컨테이너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괴를 컨테이너를 통해서 운반하고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 컨테이너가 진짜 멀쩡한 상태인지, 고객이 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 전달되었는지, 또 그 컨테이너는 어디 부서지지 않고 멀쩡했는지 그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이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운영할 때도 실제로 이 컨테이너가 멀쩡한지, 어플리케이션을 고객이 잘 응답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를 쉽게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현대의 대다수 서비스들은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고 이 쿠버네티스가 여러 앱들을 잘 관리하고 동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많은 서비스들이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잘 들여다봐야 문제가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들여봐야 될지, 또 들여봐야 되는 지점도 참 많고요. 또 보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아마 많은 인프라 쪽 전문가분들은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빽빽한 로그들, 수많은 로그들을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로그들을 본다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또 보장을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그들이 정말 양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없고 누락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발생하고 난 사후의 결과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텍스트 로그들을 들여본다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활자가 많은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표나 시각화하면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로그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한 모니터링 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 제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아까 그 봤던 활자들을 조금 도표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많이 보는 거 아실 텐데요. 네, 이렇게 본다고 해도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저는 그닥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그림을 본다고 해서 쿠버네티스 어디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eBPF라는 기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떤 지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eBPF는 이거를 개선한,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eBPF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운영체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장표는 저의 윈도우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위에서 저의 파워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팀즈를 켠다고 하면 이 팀즈도 제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제 윈도우 위에서 이 팀즈도 돌아갈 겁니다. 이거 말고도 파이썬 앱을 돌린다고 하면 이 윈도우 모두 운영체제 위에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이 운영체제 쪽에 살펴보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PF는 운영체제에서 이 서비스들과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체제도 그 내부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구조가 운영체제도 내부적으로 좀 어떤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텍스트나 그리고 요 부분들도 사실은 운영체제에서 정보를 읽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eBPF도 운영체제에서 정보를 읽어온 겁니다. 근데 뭔 차이가 있길래 이 eBPF는 뭐 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존의 방식은 운영체제에 좀 더 얕은 곳, 유저 모드라는 얕은 곳에서 정보를 들고 왔다면 후자는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eBPF는 좀 더 깊은 곳인 커널 모드에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운영체제, 리눅스의 유저 모드, 이 얕은 곳에서 정보를 들고 왔다면 후자는 더 깊은 곳에서 들고 오기 때문에 이 얕은 곳을 거쳐서 깊은 곳도 갔다가 다시 나와서 훨씬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차이점이나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봤던 전자, 그 텍스트, 빽빽한 로그들과 그리고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이 유저 모드, 얕은 곳에서만 정보를 들고 오는 것이었는데요. 이 얕은 곳에서 정보를 들고 오는 거에 비해 오늘 말씀드릴 eBPF 방식은 좀 더 깊은 곳에서 정보들을 긁어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시 아까 저희가 얘기하던 쿠버네티스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대의 많은 서비스들은 컨테이너에 앱을 담아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테이너에 앱을 담아서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운영한 것들을 컨테이너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최종 관리자인 쿠버네티스가 그 정보를 받아서 뭐 사용자한테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뭐 이런 관리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 어플리케이션을 잘 감시를 해야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또 어떤 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기존 방식은 어플리케이션, 이 컨테이너, 파드라는 것 하나마다 감독관을 붙여서 감시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하나마다 감독관을 붙여서 옆에서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제가 잘 동작하고 있구나. 제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옆에서 지켜본 다음에 관리자인 쿠버네티스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에 대해서는 감독관 하나가 붙여서 옆에서 지켜본 다음에 요거를 파악하고 최종 관리자인 쿠버네티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이 어플리케이션,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또 감독관을 하나 붙이고 이 감독관이 옆에서 지켜본 다음에 자기가 메모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쿠버네티스에 보고하는 최종 관리자인 쿠버네티스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마다 이렇게 감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 공수가 많이 들죠. 근데 반면에 이 eBPF라는 방식을 쓰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하나하나마다 감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이런 건데요. 저희가 회사 컴퓨터로 뭐 엑셀을 작업하든 워드를 작업하든 그러면 저희가 뭐 인지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인 감사 프로그램에서는 무슨 파일을 열었고 어떤 파일을 뭐 이메일로 보냈다 이런 게 다 흔적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 시스템 콜이라는 게 호출이 돼서 그런 기록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흔적이 요 깊은 곳에는 다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남아 있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흔적을 여기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서 바로 관측하는 게 eBPF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하나하나 옆에서 지켜봤다면 eBPF 방식은 그냥 내부적인 감사 시스템 그런 거에서 모아진 정보들을 한 번에 모아진 거를 그냥 바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감독관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또 뭐 한 곳에 다 모이니까 쉽게 생각보다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처음부터 쓰면 되지 않았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커널 모드 이 깊은 곳에 어떤 거를 검증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프로그램, 감시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올리려고 하면 잘못 올렸을 때는 커널 패닉이라고 운영체제가 아주 박살이 나서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끌고 오면 정말 좋지만 위험해서 원래는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eBPF 방식이 사용되는 걸 보면 좀 위험한 거를 최소화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긁고 올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게 eBPF입니다. 네, 아주 조금 복잡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거라서 저 설명이 오히려 비유를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BPF 방식이란 리눅스 운영체제의 커널 모드라는 깊은 곳에서 정보를 끌고 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에서 정보를 끌고 올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좀 안전장비를 마련해 놓은 건데요. 그 안전장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게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안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관측하고자 하는 게 안전한 건가? 그거를 먼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회사 입구에 들어갈 때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직원 아니면 뭐 협력사 이런 직원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아예 관련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안전한가? 먼저 검사하는 이 검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파이어로 먼저 여기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을 해주고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관측하고자 하는 것만 건져 올려서 그것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패킷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관찰을 하고 싶은데 굳이 CPU 사용률이나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찰하기로 한 것만 건져 올려서 보는 이벤트 후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로 원하는 걸 건져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후크를 걸어서 원하는 정보만 가져와서 보게 됩니다. 검증하고 아까 보기로 한 정보만 가져온 다음에 요거를 다시 그 쿠버네티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관리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전달하는 게 원래는 이 eBPF라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정말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커널 모드라는 곳에서 유저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이동을 하려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고속도로에서 뭐 톨게이트 뭐 그런 거 이동할 때 뭐 카드도 찍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좀 절차가 필요한데 메모리에 새로 쓰고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뚫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해놓은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스페이스에서 유저 스페이스, 깃튼 곳에서 얕은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뚫어놔서 빠르게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이게 약간 갑자기 운영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 eBPF는 리눅스 커널의 깊은 곳에서 정보를 끌고 오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정보를 깊은 곳에서 끌고 올 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방지를 했는데요. 크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방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저희가 관찰하려는 것이 안전한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정도는 봐도 돼. 이런 식으로 허가가 떨어지면 그 정보만 낚아올라서 보게 됩니다. 관찰하기로 허락된 것만 낚아올려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잘 걷어 이렇게 올려냈다면 그거를 바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고속도로를 뚫은 것처럼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바로 이렇게 위로 보내줘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 깊은 곳에서도 정보를 쉽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의 주요 차이점은 원래는 어플리케이션마다 이렇게 감독관이 있었다면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확인하는 공수나 이런 게 훨씬 덜 들어서 좀 더 가볍고
가볍게 정보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서비스를 가볍게 올릴 수 있고요. 그 외의 장점은 일단은 가름하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기존 방식으로 그 유저 모드라는 얕은 곳에서 정보를 끌고 오면 이렇게 많은 텍스트와 그리고 별로 잘 보이지 않는 정보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커널 모드, 그 깊은 곳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면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점과 그리고 문제,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큐브 시스템 코어 DNS에서 어떤 패킷 드랍 에러가 생겼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깊은 곳에서 정보를 싹 다 끌고 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끌고 올 수 있고 명확하게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즘의 모니터링 서비스들은 이 eBPF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 데이터덕이나 스플렁크도 다 이 eBPF를 기반으로 요즘은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플렁크나 그 데이터덕이나 여러 가지 좋은 모니터링 도구들은 많지만 그리고 저도 사실 회사에서는 스플렁크를 사용하지만 그거를 사용하는 데 돈도 좀 많이 들고 좀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냥 애저 생태계에서 훨씬 가볍고 그리고 공짜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두 가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허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덕이든 스플렁크를 쓰든 이 eBPF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 툴들은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짚어주는데 그 외에 이 허블의 장점은 흐름을 잘 보여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만약에 이 프론트엔드라는 앱에서 페이먼트로 가는 앱 사이에 흐름이 끊겼다. 여기서 네트워크 패킷이 손실됐다. 이런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흐름에서 끊겼는지, 어떤 흐름에서 장애가 생겼는지 그 지점을 좀 훨씬 잘 시각화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허블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허블의 화면을 캡처해 온 곳인데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파드 기반,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아주 잘 시각화해 줍니다. 이거는 연결이 잘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뭐 평소에는 상관이 없지만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떤 흐름 상황에서 문제가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기 위에 있는 거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한 이 부분에서 패킷이 손상됐다. 이런 걸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 부분에서 네트워크 패킷이 누락됐다. 네트워크 패킷이 손실됐다. 이런 것을 그림으로 확실히 볼 수 있으니까 장애를 파악하는 게 훨씬 용이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서 애저도 그 실리눔과 함께 이런 허브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미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나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동작하고 있다면 아까 봤던 이 허브를 도입하는 게 조금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쿠버네티스 일부분인 CNI 서비스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저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애저 CNI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 허브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 실리늄 기반으로 그 CNI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애저 CNI에서 다른
이 네트워크 담당 인터페이스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잘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의 특정 부분을 교체하는 게 조금 리스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를 좋다고 생각해도 막상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NI를 교체하기 힘들거나 또 그냥 이미 사용하고 있는 CNI 위에서 그냥 조금 더 eBPF 기술을 더해 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때는 이 레티나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레티나는 AKS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Azure Kubernetes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명령어만 활성화만 하나 해주면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enable ACNS 이 명령어만 잘 사용을 해주시면 레티나 eBPF 기반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보셨던 그 허블과 같은 아주 잘 흐름이 파악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eBPF 기반 툴의 장점인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짚어주게 됩니다. 이 enable ACNS만 해주면 애저 모니터랑 연동이 돼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나라는 eBPF 툴이 수집한 그런 정보들을 애저 모니터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앞선 얕은 곳에서 리눅스 커널을 얕은 곳에서 정보를 끌어올린 방식은 어떤 지점과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바로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 eBPF 기반으로 정보를 긁어 오는 방식은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 거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BPF 방식을 사용하면 훨씬 더 어디서 장애가 발생했고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eBPF 기반 툴에는 허블과 레티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허블은 참 시각적으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좋지만 실제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블을 사용하려면 AKS, Azure Kubernetes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Azure CNI 말고 다른 실리눅 기반 CNI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잘 돌아가고 있는 네트워킹 인터페이스를 실제적으로는 바꿔주기가 회사의 실무 환경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에 구축하려는 상황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면에 이 레티나는 Enable ACNS 이것만 입력해 주시면 애저 모니터와 바로 연동돼서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BPF와 그리고 eBPF 기반 툴인 허블, 레티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기술적 용어로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앞서서는 조금 비유를 많이 들어서 기술적으로 좀 명확하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 대부분 인프라 전문가 분들이시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들은 쿠버네티스에서 이 파드 안에 파드 안에 컨테이너와 그 옆에 있는 컨테이너를 띄워서 관측하는 컨테이너로 이 사이드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들을 택했었습니다. 그래서 IST 그 서비스 메시나 이런 여러 방식들을 보면 사이드카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당 많은 또 관측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정말 많은 그 리소스가 필요했었습니다. 관측하는데 정말 많은 리소스가 필요했는 거에 비해서는 이 eBPF 방식은 이렇게 사이드카 방식이 아니라 데몬셋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필요한 리소스가 적게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몬셋 방식으로 요즘은 정보를 수집하는 이 eBPF가 많은 모니터링 툴의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다음으로 나머지 시간은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네, 질문을 주셔서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저 EBF에 지금 레티나 쪽 올렸을 때 다른 노드를 추가시켰을 때 문제가 괜찮나요? 혹시? 네, 그냥 저희가 쿠버네티스 사용하실 때 eBPF 방식은 그냥 데몬셋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노드 추가했을 때요. 예. 아니면 그 다른 질문인데 그러면 저기 실리움 상활용은 무조건 다 밀어내고선 그냥 실리움을 다 설치해줘야 돼요. CNI 민 다음에? 그 애저에서 그냥 기존 애저 CNI에서 이 실리눔 허브를 적용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밀어내고 새로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CNI를 바꾼 다음에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하려면 밀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는 혹시 eBPF 그거 만들 때 저기 버리파이어 한번 체크하면 사실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혹시 바이브 코드로도 혹시 해보신 경험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저는 사실 러스트에 그 eBPF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 오픈 소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를 할 때 그 베리파이어를 짜는 게 상당히 조금 까다롭고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트워크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허블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혹시 CNI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허블처럼 할 수 있는 뭔가 유료 서비스라던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대안이 있는 게 있었나요? 애저 CNI를 사용하면서 허브를 사용하고 싶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허블 말고라도 스플렁크 그거는 이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나요? 유료로 하면은 사실 이 흐름을 보여주는 거는 뭐 데이터덕이나 이런 것도 잘 쓰면 다 보실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너무 무겁고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돈이 들지 않는 허블이나 레티나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금 하시면 이제 그런 데이터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금 더 아직 서비스가 많이 운영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CNI를 실리늄 기반으로 교체를 해주신 다음에 관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저에서도 이 실리늄과 같이 해서 명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지만 애저 바이 실리늄, 애저 파워드 바이 CNI였나? 그런 실리늄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교체하고 이 허블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쿠버네티스 쪽에서 저희 AKS MCP 서버가 있잖아요. AKS MCP요? 네네. 그게 지금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 AKS MCP 서버 쪽에서 지금 eBPF 쪽으로 조회해가지고 제가 자연어로 뭐가 파드가 안 되거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어떤 파드가 지금 안 됩니다라고 하면 eBPF에서 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 AKS에서 MCP 쪽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eBPF에서 건져 올린 정보로 요즘 그 MCP를 연동해서 답해주는 오픈 소스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커널 얘기를 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eBPF와 관련해서 저도 아직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강사분들과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링크드인이나 언제든 편하실 때 이렇게 밖에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민진 님이 발표해 주신 과정 네, 감사하고요. 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은 3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3시 30분에는 워크숍 세션이 2개 열려 있으니까요. 미리 사전에 바깥에 있는 거 보시고 파워앱스의 프로 코드 기능 기반 얘기하고 구병수 쌤의 그리고 AI 드리븐 파워 BI라는 허성 님의 두 개 이제 그 워크숍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